나는 요즘 너를 며느리로만 볼 수가 없어. 저도 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뛰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가 괴로워하며 말했을 때 그녀가 그의 몸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 원해요 하지만 천천히.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창고 한편의 낡은 포대 위에서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정수와 수지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지만 밤이 되면 비닐하우스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로 시골에 내려온 며느리.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며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도덕과 본능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두 남녀의 위험하고도 충격적인 관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충청남도 시골 마을의 정막을 깨뜨리는 전화벨 소리. 김정수는 거친 손으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58세의 그는 30년간 농사일로 단련된 탄탄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정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40세인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새벽에 전화를 걸 일은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민수야, 무슨 일이냐? 정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동업자가 회사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민수의 말이 끝나자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30년 농사꾼 생활로 단련된 그의 마음도 아들의 파멸 소식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본 거냐? 정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채권자들이 내일부터 찾아올 거예요.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알고 있냐? 네. 지금 함께 짐을 싸고 있어요. 정수는 36세인 며느리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여성이 갑작스런 파산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가슴이 아팠어요. 일단 여기로 와라. 당분간 피해 있어야겠다. 정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뿐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5세인 아내 수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수는 혼자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거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어요. 평온했던 시골 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마당에서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수님에게는 아들 부부가 잠시 내려온다는 말만 했을 뿐 파산 사실은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서 나타났을 때 정수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평소라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내렸을 민수와 수진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거든요. 민수는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고 수진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정수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정수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어요. 일단 들어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트럭짐에서 가방을 내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시골 농가로, 그것도 파산이라는 치욕적인 이유로 내려오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수진아, 괜찮다. 다 지나갈 일이니까. 정수의 따뜻한 위로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자
수님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이 뭘 그런 말을 해? 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부부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안타까웠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저녁 시간이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지는 거의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정수는 이들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마음 편히 쉬어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정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마당에 홀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된 것을 직감했어요. 아직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민수는 매일 전화를 받으며 서울의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협상, 파산 절차, 그리고 사기 신고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아버지, 제가 서울에 올라가야겠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혼자 올라가려고? 네. 변호사와 직접 만나야 하고 동업자 추적도 해야 해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일주일간의 휴식이 그에게 어느 정도 용기를 되찾아준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에 홀로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막막했거든요.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정수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을 때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요. 수진의 대답에 수님이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며느리가 있으면 농사일도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러나 정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와 함께 지내게 된다는 사실이 그를 미묘하게 긴장시켰거든요. 며칠이나 있을 생각이냐?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민수의 답변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남편의 옷을 개켜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서울에서 잘 먹고 몸 조심해. 응, 걱정하지 마. 빨리 해결하고 내려올게.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업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마당에서 트럭을 정비하며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별이 안타까워 보였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혼자 남게 된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말아라. 며느리는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수님은 아들을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인사할 때 정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민수와 정수 사이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수지는 남편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하지 마.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민수가 차에 올라타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 남겨질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이제 이 집에는 자신과 수님 그리고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없으니 저녁 식사도 더욱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수와 수진만이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농사일 많이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며느리가 농사일을 하겠다는 말에 고마움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정수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떠나고 며느리만 남은 상황이 묘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걱정과 책임감이었지만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지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돕고 오후에는 정수의 비닐하우스 일을 거들었어요. 도시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성실히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농기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수진이 점점 손에 익어가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수진이 호미를 들고 물어볼 때마다 정수는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배우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수님은 9시가 되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수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수는 별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마루를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나왔어요. 아, 아버님.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을 때 정수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정수는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막 목욕을 마친 수진의 촉촉한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고 얇은 잠옷을 입은 그녀의 실루엣이 집 안조명에 비쳐 보였습니다. 순간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로만 보던 수진이 갑작스럽게 다른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려던 수진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목선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라인을 보고 있다가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물이나 마시려고. 정수는 부자연스럽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수의 반응이 그녀에게도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복도에서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샴푸 향, 얇은 잠옷 사이로 비치던 실루엣, 그리고 당황한 그녀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정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한번 시작된 생각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어요. 며느리인데, 아들의 아내인데, 정수는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방금 전 그 순간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더 마시며 그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여자로 의식하게 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해서였습니다. 그는 비닐하우스로 나가 혼자 일을 시작했어요. 토마토 모종을 살피며
어제 밤의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을 때 정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수진은 정수의 어색한 반응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다만 어젯밤 거실에서의 만남 이후로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무슨 일 도와줄 거냐? 어머니와 함께 고추밭 매러 가려고요. 수진의 대답에 정수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수는 수진을 피해 다녔어요. 점심시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먹었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정수의 행동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라면 농사일을 가르쳐주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수진과 마주치는 시간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토마토 모종들 사이에서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흙냄새와 풀냄새가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수진이 나타났어요. 아버님, 벌써 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냥.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수진은 정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토마토 순치기를 도왔습니다. 좁은 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어요. 정수는 옆에서 들리는 수진의 작은 숨소리까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몸을 기울여 토마토 가지를 가리켰을 때 그녀의 어깨가 정수의 팔에 스쳤어요. 순간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호미를 놓칠 뻔했거든요. 아, 그건 잘라내면 돼. 정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떨렸어요. 수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동안 나란히 일하는 내내 정수는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모든 움직임이 신경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손에 상처 났어요. 수진이 정수의 손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수가 손을 보니 호미에 베인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었어요. 괜찮아, 별거 아냐. 안 돼요. 소독해야 해요. 수진이 정수의 손을 잡는 순간 정수는 온몸이 굳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거친 손을 감쌀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정수는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수진은 놓지 않았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요. 집에서 약 발라야 해요. 수진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수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배려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들어가 수진이 상처를 소독해주는 동안 정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수진아, 그 약초 우린 물 아버지한테 드려. 수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물 한 잔 드세요. 수진이 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을 때 정수는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다. 정수는 컵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괴로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정수는 곧바로 욕실로 향했어요.
뜨거운 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했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로 돌렸어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몸을 때릴 때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차가운 충격으로 정신을 맑게 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보름이 지나면서 정수의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비가 온다. 수님이 급히 빨래를 걷어들이는 동안 정수는 비닐하우스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강풍에는 비닐이 찢어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얼른 들어와. 수님이 며느리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우비를 입고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강풍에 비닐 일부가 찢어져 있었어요. 이런. 정수는 서둘러 찢어진 부분을 임시로 막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바람도 거세졌어요. 그때 비닐하우스 입구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옷이 반 이상 젖어 있었어요.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들어가 있어라. 감기 걸린다. 정수는 수진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어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해야죠. 수진이 옆에서 찢어진 비닐을 잡아주자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냄새와 흙냄새 사이로 수진의 샴푸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거든요. 조금만 더. 수진이 비닐을 잡고 있는 동안 정수는 끈으로 고정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강풍에 수진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순간 정수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수는 품에 안긴 수진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고 수진은 시아버지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대어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 두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정수는 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에 어지러웠고 수진은 시아버지의 강한 팔에 감싸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물러섰을 때 정수도 급히 팔을 놓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또 다른 전류가 흘렀습니다. 정수의 눈에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스며나오고 있었고 수지는 그 시선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었어요. 비닐. 빨리 고정해야겠다. 정수가 어색하게 말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도와주었지만 방금 전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묘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작업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정수의 짧은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집에 들어서자 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완전히 젖었네. 빨리 옷 갈아입어라. 네, 어머니.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정수는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몸, 그녀의 체온,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본 무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수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감정의 둑은 쉽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수님이 잠자리에 들자 정수와 수진만이 거실에 남았어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네. 오늘 고마웠다. 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잠시 멈춰섰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때 정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그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수진은 시아버지의 시선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나 걱정을 넘어서는 감정이었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방으로 향했을 때 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그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정수는 수진을 안았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고 수진은 시아버지의 품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수와 수진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제 비닐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수진을 피하려 애썼지만 예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수진도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든든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녁 수님이 일찍 잠자리에 든 후 수진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비닐하우스 근처를 지나다가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직도 일하시나? 수진이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니 정수가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에 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안 자고 나왔냐?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아직도 일하세요? 내일 쓸 농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아 나온 것이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거의 다 끝났어. 하지만 수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있게 되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호미날이 무뎌졌네요. 수진이 농기구를 살펴보며 말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부분에 스쳤어요. 아! 순간 피가 날 정도로 베인 것은 아니었지만 수진이 손을 움켜쥐며 아파했어요. 다쳤나? 정수가 급히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조심해야지. 정수가 수진의 손가락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정수는 수진의 손을 정성스럽게 살펴봤어요. 괜찮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수진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정수는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만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정말 괜찮냐? 정수가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때 그녀도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정수의 눈에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서려 있었고 수진도 그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정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좁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수진아, 나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을 때 수진은 숨을 멈췄어요. 나는 요즘 너를 며느리로만 볼 수가 없어. 정수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느끼던 묘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해졌거든요. 아버님, 미안하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정수가 고개를 떨구려는 순간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요즘 이상해요. 수진의 작은 고백에 정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뛰어요. 두 사람의 고백이 끝나자
창고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네. 수진이 눈을 감을 때 정수도 자신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있었어요. 정수의 거친 손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을 때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못 참겠어. 정수가 괴로워하며 말했을 때 수진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 원해요. 하지만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금기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정수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고 수진은 그의 품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고 한편에 쌓여있던 낡은 포대 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끌렸어요. 빗소리가 점점 더 세게 들리면서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수의 뜨거운 숨결이 수진의 목덜미에 닿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도덕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밤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정수와 수진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을 때 정수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감정이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정수와 수진 사이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그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님이 있어서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행동해야 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수진은 매일 밤 수님이 잠든 후 비닐하우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느 날 오후 2시 수님이 깊은 낮잠에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와 수진은 창고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수가 그녀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안은 오직 둘만의 세상이었어요. 정수의 거친 손이 수진의 뺨을 어루만지고 그녀는 그 감촉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을 그때였어요. 정수 형님. 밖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동네 아우인 김 씨의 목소리였어요. 정수 형님, 어디 계세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수진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수진도 재빨리 옷을 정리하며 창고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여기 있다? 정수가 창고에서 나오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 여기 계셨구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김 씨가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농기구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님은 같이 안 계신가요?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김 씨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집에 들어갔어. 잠깐 물 가져다 주고 갔거든. 아, 그래요. 내일 모내기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모내기? 네, 우리 논말이에요.
언제쯤 시작할까 해서요. 김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 숨어 있는 수진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럼 모레쯤 시작하는 게 어떨까? 좋죠. 그럼 그렇게 하죠. 대화가 끝나고 김 씨가 돌아간 후에야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창고로 돌아가니 수진이 창고 뒤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을 때 수진은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들킬 뻔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수가 수진을 안아주며 달랬지만 그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의심하시면.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정수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수진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줄였고 수진은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이상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마다 마주해야 했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괴로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김씨 아저씨가 다녀간 후로 정수는 다른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수상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정수 씨, 며느리 참 착하던데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요즘 농사일도 많이 도와준다면서? 네, 그래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정수에게는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과 수진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한계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수님이 일찍 잠든 후 정수와 수진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을 확인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수진이 답답함을 토로할 때 정수도 같은 상태였어요. 나도 견딜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몸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정수의 속삭임에 수진도 흔들렸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당 한켠편 감나무 그늘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수는 수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을 때 정수도 마지막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르 마이너스. 수진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전화. 수진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여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수도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은 진정하려 애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잠들었어? 민수의 목소리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하려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아니, 마당에서 바람 쐬고 있었어. 그래, 이 늦은 시간에 급한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민수의 말에 수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함께 정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정수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됐어? 응,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 새로 시작할 기회가 생겼거든. 수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수와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했거든요. 그래. 완전 잘 됐네. 다행이다. 수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 올라갈 거야?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짐 정리하고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올 생각이야.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수진아, 미안해. 너 혼자 시골에서 힘들었지?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아버님, 어머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내가 너무 오래 비웠네. 이제 다시 잘해볼게. 응, 조심해서 와. 응. 그럼 자고 주말에 봐. 전화를 끊은 후 정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문제가 정리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정수가 아버지로서 안도하며 말했어요. 파산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아들이 법적으로라도 정리를 마쳤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꼈거든요. 들어가자. 정수가 조용히 말했을 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다음 날 정수가 수님에게 알렸어요. 여보, 어제 민수한테 전화 왔었어. 정말? 무슨 소식이래?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하네.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해. 수님이 반갑게 반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 수님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좋을 텐데. 수지는 조용히 밥만 먹으며 시부모의 대화를 들었어요. 정수와의 이별이 현실이 되어 간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주말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어요. 한 달 반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심으로 남편의 귀환을 기뻐해야 하는데 정수와의 관계 때문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수진이 남편을 안아줄 때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다시 명확해졌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수진이 잘 지냈죠? 민수가 물었을 때 정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잘 지냈어. 농사일도 많이 도와줬고. 다행이네요. 혼자 두고 가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믿고 맡긴 아내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떠나는 날이 왔어요. 민수와 수지는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가족들은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 시부모에게 인사할 때 정수와의 마지막 눈맞춤이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정수의 평범한 인사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평범한 작별이었지만 그들만 아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도 뒷창을 통해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민수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보며 물었을 때 수진은 눈물을 훔쳤어요. 응, 그냥 정이 많이 들어서. 맞아.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지. 민수는 아내의 눈물을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차가 사라진 후 정수는 혼자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창고 안에서 정수는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어요. 아들을 배신했고 아내를 속였으며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수님이 저녁 준비를 하러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믿고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응, 갈게. 정수는 창고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서울에서의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고생했어. 이제 다시 잘해보자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